안녕하십니까, 유현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새 정부지만 큰 과오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적폐청산의 속도전 속에 여러 가지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명지대학교 김영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감사하고요. 김 교수님, 우선 100일이면 사실 전임 정권의 어떤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사태 와중에서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정을 정상화하는데도 빠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적 안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통치 환경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왜 통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보냐면 실질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얻은 득표율이 이렇게 높은 득표율이 아닙니다. 네. 41.4%밖에 못 얻었고, 또 집권당이 의회에서의 의석이 120석밖에 갖지 못하는 여소야대인 상황이었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ICBM급 화성 14형 2호까지 발사했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렇게 70%대 높은 이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 100일 때 83%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뭐 두 번째로 높은 건데, 네.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작동을 합니다. 저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반대 세력들이 대안 세력으로서 과연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대통령의 반대 경쟁 세력들은 대안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정책적 과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다 무엇을 내놓을 수 있거라고 하는 뭐 최저임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복지 강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 25% 정도의 아주 철저한 고정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결국 70%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분석한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지만 100일이 될 때까지 정말 80% 안팎을 오르내리는 이 놀라운 지지율. 지금 홍영림 기자는 여론 전문 기자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은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통이라든가 국민과의 어떤 공감 능력을 상당히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80%라고 70%에서 80%라고 하는 수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7명 내지 8명이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사실은 문 대통령의 지지층에서조차도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높은 지지인데, 그렇다면 결국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1.4%였다. 네. 근데 지금 80%가량 나오는 지지율은 거의 그 2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층까지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네. 여러 가지 뭐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이제 설득력 있게 나오는 분석은 워낙에 이 탄핵 정부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그 모습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저효과로 인한 지지율 그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소통 행보와 관련해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통 행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비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하는 면에서 문 대통령이 그 강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100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 정부 지금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로 치면은 취임한 지 약 한 달 정도 조금 지났을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허니문 기간에 100일을 지금 맞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각종 언론이나 또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아직은 박하게 평가를 내릴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여론 지지율로만 보면은 허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두 분 다 전 정권의 어떤 기저 효과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현 정권은 그거를 간파하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전 정권과의 어떤 차별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탁월하다. 조금 전에 홍 기자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 똑같은 100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100일 평가에서 78%가 잘한다 그랬는데요. 잘한 이유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서민을 위한 노력이 19%. 그 똑같은 비율로 소통을 잘한다. 국민 공감 능력이 19%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실은 박근혜 대통령 100일 때 그때 잘한다가 53%고 못한다가 20%였었는데요. 그때 20% 중에서 뭐가 잘못했냐? 아까 인사 잘못한 게 45%, 국민 소통하지 못한다는 게 9%예요. 그러니까 인사 잘못하고 소통 잘못하는 그 50%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결국은 그것에 반대로 가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우리 정치학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을 연구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바로 직전의 대통령과 비교하는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뭐 그전에 있었던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바로 직전의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한 차이를 보고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면 크게 네 가지 축에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축은 바로 탈권위 소통에 대한 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축이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대기업 포함해서 갑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경제 쪽에서의 문제. 물론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가겠지만 이 적폐청산 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서 제이노믹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를 임금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뭐 미세먼지, 탈원전 그 민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다. 이 네 가지 축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과 비했을 때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아직 뭐가 다르냐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르다. 이것이 이제 그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다가 57%거든요. 절대 고정층 이외에도 자신이 굉장히 취약했던 계층인들 기초임금을 늘린다든지요.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을 늘린다든지 이 저소득층들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보수가 굉장히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진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쪽으로 지지층으로 흡수를 하면서 자기가 얻은 득표율보다도 2배 가까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소통 행보를 보면 어떤 감성 정치랄까요? 세월호 이제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다거나 또는 살균제 피해자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 높은 지지율이지만 얼마나 견고한 지지율이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론과 강론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여론 지지율의 겉과 속이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뭐 한 70%에서 8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한국갤럽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7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한번 물어봤어요. 분야별로 물어봤더니 복지 정책은 65%, 경제 정책은 54%, 심지어 교육 정책은 35%밖에 긍정 비율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분야별로 긍정 평가를 해보니까 뭐 70%는커녕 60%대 나오는 것도 적고 이제 50%, 30%대 나오는 것도 있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인 총론에 비해서
총론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강론에서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총론적인 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아마 잘해달라라고 하는 격려와 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합쳐져서 70% 내지 80%가 나오는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평가가 좀 냉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결국은 강론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그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높은 여론 지지율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 강론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앞으로 이 정부의 또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100일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여론 지지율을 분석해 봤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의 틀이랄까요? 개혁의 방향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키워드로 한다면 역시 적폐청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그런데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달리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 8.15 광복 기념식까지의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셨지 않았었습니까? 그때까지의 연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 분석을 하면 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평화였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 일자리였는데 깜짝 놀란 거는 적폐청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우선적으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도 해야 되고 지금 안보 위기가 있으니까 평화 쪽으로 가지만 그것은 두 가지 함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적폐청산이 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은 이거로 바로 정치 보복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서서히 조금 놔두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한다라는 이런 함축성 하나 가까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아니다. 이제는 이 100일을 지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는 꺼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적폐청산이 갖고 있는 범위와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보수정권 시대 때 나왔었던 것에 대한 것을 청산하는 것만이 적폐청산인 것처럼 비춰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편의주의적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적폐청산을 하는 건 좋지만 자신들은 항상 적폐청산의 대상이고 나머지가 주체고 나머지는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적폐청산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이냐라는 숙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적폐청산의 성격과 방향과 함께 또 한 가지 이 정부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분석해야 될 부분이 이른바 속도전입니다. 지금 이른바 전광석화, 뭐 상전 100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개혁 작업을 이 지지율이 높을 때 일시에 몰고 가야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국가적 어젠다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면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의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권 초기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과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은 뭐 사실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항상 나왔던 얘기죠. 정권 초반에 개혁 드라이브가 성공하지 못하면 남은 5년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실적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었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초반 지지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지율이 높다는 건 국민적 동의가 높다라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그 개혁 작업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못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네. 근데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도 신고리 오륙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 작업을 100일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석 달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이 속도전이 그러면은 이제 이 속도전에 의한 결정이 그 이후에
1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결정이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때 가서 또 판정이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경림 기자 분석한다 네네. 그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선도 빚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원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드 배치 논란도 그렇고 뭐 수능 뭐 절대평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어떤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할 수 있습니까? 정책에 관련돼서 이 정부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평가받았던 단어가 오락가락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문제도 처음에 대통령이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론화 과정만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성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거는 전혀 철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다 느닷없이 그런가 임시로 하는 배치 내 사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지금 탈원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탈원전이 되려면 6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 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이 모든 것이 중지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수정을 하게 되는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뭐냐면요. 정책의 일관성과 네.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은 그것은 엄청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펼쳤을 때 자신들이 의도했었던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늘렸을 때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경제가 살려지고 경제가 살려지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일자리를 죽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떠한 방향만 오르면 방식이 조금 서툴어도 된다라고 하는 방향과 방식에서의 부조화 문제를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조화 문제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개혁 과제?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가 국정원 개혁, 뭐 군 개혁 이렇게 이 권력기관이라든가 국가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에 대한 개혁 여기는 아직 뚜렷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그리고 착실히 이제 또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도 현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제 적폐라는 얘기가 사실 이 당선 이후에 연설문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당선 전에 이 대선 기간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취임 100일 때 여론조사를 보면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이 앞으로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일자리 경제 발전이 32%로 가장 높았는데 네.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해소가 28%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가져가야 될 끊임없는 개혁 과제라고 이제 남겨놓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도 이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나 국정원 개혁 같은 경우에는 찾지 잘못하면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정교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100일이 되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사 문제 또한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줬던 것은 역시 인사 문제였습니다. 탈권위적인 인사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줬는데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색이 좀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왜 왔다고 해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인사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었습니다. 5대 원칙이었었죠. 근데 그것이 아주 초기서부터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과정 속에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네. 또 통합의 인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평가를 하면 인사와 관련해서 평가를 하면 이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감동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코드로 끝났다라고 봅니다. 전체 18개 장관급의 인사를 보면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결국 모든 것을 차지했었고,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외에는 실제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직무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고도의 그러한 업무 능력과 더불어서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5대 공직 배제 기준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뭐 소리 없이 사라졌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많이 달랐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인사에서 봤을 때 과연 기회가 평등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 답변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100일 회견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평하고 그리고 탕평 그리고 국민 통합에 이바지 않은 인사였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이것이 국민의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보수 진영에서의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자평, 네. 보수 진영에서의 문제 제기보다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하셨던 유인태 전 장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독선적으로 비춰진다. 약간 뭐 가장 탕평적이었고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자평하는 거는 국민들 눈에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유인태 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런 내부에서의 비판도 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내로남불,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원칙에 위배된 인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 이미 4명이 낙마를 했고요. 최근 또 식약처장의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전임 정권에도 늘 문제가 됐던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 정권에서조차도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도 나와요. 지금 민정수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만기친남, 그렇죠. 만기칠남의 리더십이 그대로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를 보면은 78% 국정원은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사와 관련돼서는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50%밖에 되지는 않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100일 평가 때는 인사가 못한다는 게 65%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잘한 걸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었던 기조를 굉장히 많이 약속을 깬 것처럼 보여진 거는 사실인 거죠. 다만 하나 평가를 좀 해주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에서 30%를 여성 장관을 쓰겠다,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고무적인 것이고, 앞으로 이제 임기 5년 내내 여야 동수 내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는 저런 평가를 좀 하고 싶지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 내로남불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 정부도 앞으로 인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이제 인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돼서 자신의 입장을 한 번 정도는 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외교안보 쪽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취한 어떤 사면 초과의 어떤 상황이랄까요? 가장 어떤 위험 요소가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외교 안보 쪽 분야에 대한 정책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지난 100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65%였고요. 대북 정책에서는 53%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은 뭐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은 편이고, 대북 정책은 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외교와 안보를 뭐 이제 분리해서 이제 본다면은, 사실 전임자들도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평가를 잘해줬어요. 특히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오를 때는 해외 순방 직후라든지 또 이제 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도가 나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지지율이 60% 이상 나올 때도 있었고요. 또 그 안보 문제도 사실 그 이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북 갈등 문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하나의 원칙을 갖고 이제 강하게 나간 그 일관성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결국 외교와 안보 문제는 가시적인 결과가 뭐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금방금방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다른 측면은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외교 문제에 대한 그 평가를 지지층한테 많이 이제 그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거에 따른 장단점을 또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자존심 하나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주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100일 취임 평가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요 잘하고 있다라는 게 53%였거든요. 네. 그리고 못한다는 게 25%인데. 박근혜 정부 대통령 100일 평가에서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54%고 못하고 있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지금 단절되고 경직된 상황 속에서는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자주 외교를 할 것이냐 동맹 외교를 할 것이냐가 결국은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때는 자주 외교를 얘기를 했다가 어떤 때는 동맹 외교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다 방점을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현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어찌 보면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모두 껴안고 가려는 양면적인 그런 접근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안보 분야는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제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과연 어느 쪽 방향인지에 대해서 뭐 언론도 잘 캐치가 안 되고 국민들도 역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기적으로는 뭐 전략적 모호성이겠죠. 그렇죠. 모호성이라고 하는 건 전략적이라는 그 수사를 붙이면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라든지 대통령은 과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저번 달에 그 베를린 선언에 의해서 이제 뭐 평화협정 얘기도 하셨지만, 그럼 평화협정 하에서는 주한미군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사실은 이 현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또 주한미군 관계, 뭐 상당히 그 핵심적인 안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는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날 때 이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수층이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당히 국가가 안보적으로는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야당이라든가 보수 쪽에서는 뭐 이렇다 뚜렷한 대안이라든가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100일 동안 이렇게 견고한 지지를 유지하는 것에는 이 보수 쪽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경쟁하는 세력이 과연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수는 분열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당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조차 문재인 정권 때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 문제는 좀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이 약속한 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기 바로 직전에요. 자유한국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야당 당사를 가장 먼저 방문했었지 찾았죠. 않습니까? 네.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다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초당적인 외교, 초당적인 안보에 대한 전통이 우린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 기회에 대통령이 과감하게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주고 같이 함께 이걸 초당적으로 풀어가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 없이 경제 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만큼 안보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주 담대한 결심을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와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보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여권에서 추진할 개혁 입법 문제도 그렇고 사실 지금 국민 소통 면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정치권과의 협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큰 점수 평가를 못 받는 거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70~8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이 사실은 이 여야 협치 또 이제 청와대와 국회와의 협치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어제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제 생방송에서도 이제 드러나듯이 국민과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협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지율이 이 정도로 높지 않고 훨씬 지금의 한 절반밖에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국회를 통과해야 될 그 과제가 거의 뭐 몇백 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야당이 이제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여권과 대통령에 왜 야당이 협조를 안 하냐라고 하는 그런 공세로 나가도 이제 여론의 힘에 의해서 이제 야당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높은 지지율은 협치에 사실은 그다지 긍정적인 그 효과가 긍정적인 역할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 예상이 듭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쭉 100일을 맞이하면서 읽어봤어요. 상세히 다시 읽어봤는데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하겠습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홍 기자님 말씀하신 거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내가 좀 어려워질 때 그렇게 하겠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지도가 높을 때 과감하게 야당과 협조하고 협치를 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그 국정 운영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중요한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한 대로 이제 취임 100일은 물꼬를 트는 자 이런 단계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이 1700여일의 대장정 속에서 지금 우선적인 과제라면 어느 방향이 되어야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높은 국정운영 지도가 있지만 향후에 나름대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아주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현재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 중심이다. 이거를 빨리 내각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 수석 비서관을 하면서 지시하면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보여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100일 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고 뭐 경제부총리가 보이지 않고 실무 담당 장관들이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끌고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과 관련돼서 아무리 목표가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거칠고 투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과 방식의 조화를 이뤄내줘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 정책이 그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정말 가져오는지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고 그냥 기대만 하면서 끌고 가겠다. 그건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통치적 관점에서만 보지는 말고 정치라는 것은 야당을 같이 함께 아우르면서 가지 못하면 법안 하나, 예산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복잡될 수 있기 때문에 협치를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압도하는 100일 뭐 이런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건 역시 청와대가 지금의 견고한 지지율을 큰 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지율에 대한 어떤 해석이랄까요? 환상이라 할까요? 이것을 지금의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의 지지율은 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전체 유권자 1,0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거의 한 700~800명이 이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건데 네. 최근에 그 취임 100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32%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겁니다. 지금 지난번 대선의 투표율 77%를 감안하면 득표율 41%를 이제 고려를 하면 32%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거기 때문에 여론상답자 1,000명 중에서는 320명이 포함되어야 맞지만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500명 내지 560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선거 때보다 지난 대선 때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표 샤이브 수층이 오히려 요즘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좀 과다 측정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지지율 80%를 너무 믿지 말고 그보다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홍 기자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수가 희망이 없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층들이 나름대로 이 정부와 관련돼서 정책적 대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 보수를 찍으면 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전혀 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수를 찍었었던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 보수층들이 대통령한테 지지를 하게끔 되는 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와 같이 보수가 저렇게 지리멸멸하고 개혁을 멀리하고 또 여전히 과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개혁, 특히 정치에서 협치와 이 통합의 길로 가는 그래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는 아직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은 1700여일의 대장정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